2020년과 21년 코로나 그 초저금리 시대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지금 성급하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지금 완전 난리 났어요. 지금 길바닥이 지금 나앉게 생겼습니다. 태영 이후에 부동산 PF 부실이 수면 위로 좀 떠올랐는데 건설사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건설사의 줄도산 문제가 좀 현실이 될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 건설사들의 어떤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위험해질 건지 위험해지지 않을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바로 미분양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의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전국의 미분양 데이터예요. 네.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이 그 중공업 미분양이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 악성 미분양. 그래서 주황색 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 들여서 지금 물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설사는 이걸 짓느라 돈들을 많이 지금 투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고 요 막대 그래프가 전체 미분양인데 자, 보시면 21년 11월까지 감소하다 이 이후로 미분양이 계속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22년 하반기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잖아요. 이때 20에서 많게는 50% 폭락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그쵸, 예. 자, 이 시기에 보시면은 미분양 어때요?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정부가 23년 1월에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면서 그 정책들을 꺼내면서 다시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미분양이 감소를 했는데 23년 12월 달부터 지금 2개월 연속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미분양은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그나마 감소를 하면서 조금 뭔가 부동산 PF 문제가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미분양의 추이를 정말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분양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아파트 이외에 지금 지산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거 지금 2020년과 21년 코로나 그 초저금리 시대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지금 성급하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지금 완전 난리 났어요. 지금 잔금도 못 지금 길바닥이 지금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전부 다 시행사, 시공사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아마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부동산 PF 문제는 올해 자칫 잘못했다는 올해 하반기에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영향으로 뭐 공급이 좀 차질이 빚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집값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될까요? 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 하나만 가지고 결정이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데이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24년이고요. 25년. 보시는 것처럼 24년과 25년은 많지 않죠. 아니, 작지 않죠. 평균보다 많아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보다 많습니다. 자, 근데 언제부터 줄어들죠? 26년, 27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줄어들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확정된 물량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확정된 물량만. 자, 근데 여기에는 미확정 물량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이거는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언젠가는 될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란색이 이제 착공 및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아직 분양을 해서 입주하는 시기가 확정이 안 됐다 뿐이지 이거는 이제 조만간 다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 보라색이 이주 및 철거인데 이것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착공 및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과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것까지 봤을 때는 26년과 27년의 입주 물량이 어떻죠? 그렇게 작나요? 작지 않네요. 그렇게. 네.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제 보시면 2011년, 12년, 13년 이때도 입주 물량이 작았죠? 근데 이때도 수도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작지 않다. 물론 이 보라색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거를 제가 45개월로 거의 4년 뒤에 입주를 한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이게 더 늦춰질 수 있어요. 그러면 27년부터는 공급 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관건은 뭐냐면 이 입주 물량은 아직은 먼 뒤의 이야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수요를 불러 일으킬 만큼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혹시라도 25년 말 안에 가격의 거품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공급 절벽까지 만약에 겹치잖아요. 네. 그리고 26년부터는 확실하게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 보라색도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26년부터는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 부족까지 겹친다. 그러면 상당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일부 지방들, 제가 뭐 대구나 지금 충남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들 이미 허리까지 떨어졌거든요. 허리까지. 그럼 조금만 더 떨어지면 무릎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25년, 26년 공급이 진짜 없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상당한 또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공급 이야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건설사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많은 이제 제가 자문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지금 평당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지방이라 할지라도 평당.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가 나오면 4억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시골 촌구석이어도 33평 기준으로 4억 이하로는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이제. 원가가 거의 이제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마지노선. 그런데 예. 지방들 보면 지금 4억이 안 되겠는데 지금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죠. 근데 미분양 난 것들이 있죠. 지방에 4억 안 되는 이런 지역들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지역들은 당분간 엄청난 공급, 이 4억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공급 절벽이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좋은 내 집 마련 그런 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네. 또 이제 변수가 이제 금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란 예측도 뭐 작년에 많이 나왔지만 네. 또 지금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이 또 늦어질 거란 전망이 또 우세한데 네. 금리에 따라 좀 영향은 어떨까요? 네. 금리에 따른 집값 영향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이것도. 자, 예. 이것도 제가 네. 데이터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빨간색 선 있죠? 음.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자, 언제가 고점이었어요? 2008년 10월달. 거의 8%. 거의 8%까지 올라갔네요. 예. 네. 자, 2013년 연말에 3.78%가 반토막이 넘게 떨어진 거죠. 자,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일까요? 호재가 아닐까요? 뭐 아무래도 이자가 낮으니까. 이거는 명백한 네, 호재입니다. 그쵸, 예. 명백한 호재예요. 자, 그러면 이 호재 하나만으로 모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네. 2008년 10월 달부터 2003년, 2013년 바닥을 찍었을 때 2013년 6월 달. 딱 요 정도가 반토막이 넘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은 빠졌죠. 그러니까 금리가 반토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 거예요. 자, 반대로 경남, 부산, 제주, 지방은 다 올랐죠. 다르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이거는 금리 하락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호재인데 왜 이 호재가 서울, 경기, 인천에는 작동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예요? 궁금하네요. 예. 바로 그때는 엄청난 고평가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네. 비쌌단 말이에요. 주택 부담 지수도 가격이, 높고 네. PIR도 높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붙지를 못한 거죠. 하지만 지방은 안 그래도 저렴했는데 금리마저 떨어지니 이 기간 동안에 30% 40%가 넘는 큰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금리가 떨어지는 건 호재지만 이게 모든 지역에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럼 당장 금리 인하가 뭐 이루어져도 아직 고평가돼 있다면 수요가 붙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될 네, 수 맞습니다. 있다. 그리고 금리 생각이네요. 인하가 작동이 네. 되면은 네. 좀 고평가가 별로 없는 지방 지역들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네, 그 상황이 오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주담대 금리가 좀 낮아지고 또 정부가 이제 집사라고 권하는 또 특례 대출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래도 수요층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눈에 띌 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죠. 만약에 눈에 띌 만큼 움직였으면 벌써 거래량이 많이 늘었을 텐데 물론 거래량은 작년 10월, 11월, 12월보다 조금은 지금 늘고는 있는데 그래봐야 지금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수요는 없다. 네, 있어봐야 아주 작은 실수요 정도. 네. 네. 지금 이제 또 대출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빌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에 따른 영향은 좀 어떨까요? 네. 스트레스 DSR이 뭐냐면요. 자, 여기 네이버에 이제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스 DSR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는데 변동금리예요. 자, 이용 기간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아,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대출 이용 기간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왜 이거를 감안하냐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자 여러분들 네. 자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지금 금리 또 떨어질 거야. 올해 작년 말에 또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하면서 많이 나왔죠. 24년에 지금 금리 떨어져서 24년 바닥 찍고 또 부동산 올라간다라고 또 섣부른 전망을 하시는 또 전문가들이 몇 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 DSR 보세요. 자, 왜 이런 걸 만들겠어요? 이미 큰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4% 정도인데 내가 4%일 때 이자를 받았을 때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내는데 얘가 6% 8% 올라가면은 이자 부담이 엄청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난리가 나요.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큰일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워드 막스 같은 전 세계적인 구루들도 다 뭐라 그러냐? 이제 저금리 시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가가 결국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가 지금 오르는 거 못 느끼세요? 피부로 못 느끼세요? 엄청 느끼고 있죠. 네. 엄청나잖아요. 한전 엄청난 적자잖아요. 예? 자,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왜 올라가요? 이상기후.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먹을 것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물가 상승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거를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데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게 지금의 글로벌 환경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시기에 지금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건 이제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얼만큼 줄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2월 26일에 은행권 1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3단계는요, 올해 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다 1금융권, 2금융권, 저축은행, 뭐 보험회사 대출 이런 거 지금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도가 얼만큼 줄어드느냐? 한도가. 한도까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5천만 원인 소득인 사람이 30년으로 했을 경우에 보시면 24년 상반기에는 3억 1,500, 25년에는 2억 8천. 그러니까 현재보다 연봉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한도가. 근데 이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과 모든 대출이 다 합쳐지는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영향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 한편으로는 정부가 특례 제도나 워낙 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신세가 특례하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출, 가계부채 문제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대출은 지금 계속 옥죄고 있고 이것들이 신용대출, 저기에 기타 대출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네. 자, 여러분들 2010년대에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손쉬운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자, 2000년대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네. 무슨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인가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아마 해주기 시작했고 맞아, 얼마 안 그때 됐어요. 2억 원, 네. 그리고 한도를 3억 원, 한도를 5억 원까지 늘려주고 이거를 허그가 보장까지 해주는. 자,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금리도 쌌던 데다가 전세를 대출하니까 전세를 부르는 대로 팍팍 올려주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2010년대 이 엄청난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전세 대출까지 지금 DSR 지금 들어가잖아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 뷰 자체도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24, 25, 26년 상당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더 보수적으로 저도 뷰가 아마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전세 대출까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 자, 특히나 이 스트레스 DSR은 자,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지방에 더 많이 적용이 될까요? 수도권에 더 많이 적용이 될까요? 아무래도 수도권이겠죠. 수도권이겠죠. 네. 지방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쌉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돼도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 받을 가격대입니다. 대출을 덜 받아도 네. 되니까. 네.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너무 비싸잖아요. 스트레스 DSR 적용 많이 받을 거고요. 자, 그래서 뭐예요? 더더욱더 이 양극화. 많은 분들이 무슨 서울을 수도권을 계속 더 가고 지방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김기원의 의견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방송 촬영하면서 한 번이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데이터잖아요. 자, 오히려 어떤 양극화가 앞으로 벌어질 거냐? 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벌어질 거 언제처럼 금융위기 이후처럼 그때도 수도권 떨어지고 지방 올랐잖아요. 그때처럼 수도권이 떨어지고 지방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올 겁니다. 올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1년, 2년 시간 지나고 나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에 또 하나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다들 아실 텐데. 자, 최근 1년 동안 어디가 지금 일자리가 늘까요? 어떤 지역이? 자, 여기 랭킹에 들어가서 여기서 일자리를 눌러보고 지역을 1년으로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에 일자리가 늘은 탑 6에서 네, 수도권 있나요? 없네요. 네. 울산이 1위고 네. 전남이 6위니까. 네.
수도권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거 완전 옛날 얘기예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일자리가 지금 울산, 세종, 충남, 대전, 경남, 전남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럼 인구를 볼까요? 인구. 자, 그럼 인구 수는 어디가 지금 최근 1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의 1등이 누구예요? 바로 인천입니다. 2등 세종이고요. 대구고, 충남이고, 경기고, 충북입니다. 서울 어디 갔나요? 서울은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방이어도 이렇게 인구가 느는 지역들이 있다. 네. 그리고 일자리는 지금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 지금 일자리가 훨씬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마치 이 지방 부동산 살리기 제가 운동 본부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지방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기회가 온다면 지방에서부터 먼저 온다. 온다. 네, 수도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수도권도 일자리 느는 지역들 많아요. 수도권도 관심이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많은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분들께서 그냥 본인의 내피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네. 최소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같이 좀 왜냐하면 아니 저는 다양한 데이터를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방도 데이터가 좋은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왜 지방은 마치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다 소멸될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만 하시는지 아니라니까요. 지방에도 충분히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